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가제 유영훈. 김진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율곡의 부모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율곡의 입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곡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이 율곡이 16살 때 다소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율곡은 어머니의 상례를 마치고 3년 뒤인 19살에 금강산에 입산하여 불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촉망받던 유학자가 불교를 배우러 입산까지 하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네. 과연 율곡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554년 음력 3월. 음력 3월이면 날씨가 4월이니까 꽃도 많이 피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렇죠. 놀러 다니고 싶고 이런 날씨입니다. 놀러 다니고 싶은 그런 날씨에 19살의 율곡은 홀로 금강산에 입산을 강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촉망받는 유학자가 불교를 공부하러 심지어 실제로 입산까지 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곡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를 먼저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기록들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율곡의 출가를 볼 수 있는 기록을 3가지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첫 번째 기록은 율곡의 제자 김장생이 쓴 율곡 행장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 행장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사후에 쓴 글을 말하죠. 네. 여기서는 율곡의 제자인 김장생이 사후에 율곡의 생애에 대해서 쓴 글인데 네. 그 글에 이제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선생은 상복을 벗었으나 애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항상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울었다. 네. 하루는 봉은사에 가서 불설을 뒤져보다가 생사의 설에 깊이 감명하였으며 또 그 학문이 간편하고도 고묘한 점을 좋아하여 시험 삼아 한 번 속세를 떠나 불법을 연구해 보려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율곡이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밤낮 없이 심지어 부르짖으며 울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실감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이 생사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고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떤 지적인 어떤 탐구. 탐구 정신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두 번째 기록은 명종실록에 있습니다. 명종실록에 율곡을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했다고 기록하면서 율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상을 정성스럽게 지극히 치렀다. 그 아비의 첩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또 아비 이원수가 일찍이 불경을 좋아하였는데 그의 나이 16살에서 17살 때 한 중이 죽은 홀령을 위해 복을 준다는 설로서 그를 유혹함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곧 의복을 정돈하여 금강산으로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명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한 줄 정도 그러니까 율곡이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네. 거기에 율곡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간단하게 그때까지의 기록을 정리를 해뒀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신사임당이 죽은 후에 이원수가 첩을 들였는데 그 첩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중이 불교는 죽은 홀령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뭔가 좀 꼬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앞에 기록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 율곡에 대해 세간에서 떠들던 말을 좀 기록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좀 어머니의 복을 빌기 위해서 뭐 진사초시까지 합격한 율곡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입상까지 했다? 이거는 조금 믿기 힘든 면이 있는데 청년 율곡의 방황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 이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이 여기에 또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13살에 그 진사 초시에 합격을 했던 촉망받던 네. 천재적인 소년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그 심리적인 상태의 격변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탐닉, 침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해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스님이 됐느냐, 그러니까 중이 됐느냐 안 됐느냐, 머리 깎았냐? 머리를 깎았냐 안 깎았냐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율곡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그 관심을 아버지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후에 율곡이 스스로 자신의 입산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신의 입산을 직접 적은 글이 선조에게 바친 글에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게다가 운수도 불길한 탓에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망령되이 슬픔을 억누르려 한 나머지 마침내 불교에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고 선조에게 이제 글을 바쳐 올렸던 것이죠. 네. 제일 확실한 건 아무래도 본인이 네. 얘기한 거겠죠. 근데 율곡의 목소리로 직접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입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 선조에게 글을 바칠 때는 율곡이 조정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할 필요도 있었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명분으로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선 기록들과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우선은 율곡의 입산의 계기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좀 확실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과 고민이 네. 당시의 율곡에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었다는 것도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제로 이렇게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 진리를 불교에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정신이 또 한 가지 계기가 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엄마를 내가 마음속에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유가 경전에 그런 내용이 없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죠. 불교에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 사후세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번민들, 그 마음의 번민들을 해결하는 그 책이 능엄경이었어요. 능엄경이 과연 그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던지는 불교 철학의 어떤 그 마음의 논의들이 굉장히 잘 닿았어요. 그 책을 탐독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에 대한 기록을 누가 남기냐면 우암 송미셜이 율곡 선생은 능엄경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그것이다. 율곡이 살아생전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네, 이렇게 어머니 신사임당의 죽음으로 인해서 촉발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율곡을 금강산으로 이끌게 되었는데요. 금강산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율곡의 제자 김장생이 쓴 사계어록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인은 입산시 좌우를 의암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지비에서 호연한 기운이 생긴다는 것에 뜻을 둔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지은 택당 잡고에 보면 이가 19살 때 금강산에 들어가 계율과 선정에 종사하니 생불이 나왔다고 산중에서 떠들어댔다. 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기록을 봤을 때 일단 자호까지 있었던 거를 보면 율곡이
심심해서 뭐 금강산에 놀러 불교 한번 맛 좀 볼까? 라고 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동시에 이제 생불까지 났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그 수행에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금강산에서 율곡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율곡이 자신이 남긴 기록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수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율곡 행장의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율곡행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네. 내가 어릴 때 쓸데없이 선가의 도노법이 도에 들어가는 매우 빠르고 묘한 법이라 생각하여 만상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화두로 삼아 수년 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다가 돌이켜 구해보고는 그제야 그것이 참된 학설이 아님을 알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율곡이 금강산에서 어떤 화두 한 가지를 이제 들고 수행을 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화두가 만상귀일 일귀하처. 네. 네, 만상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화두였어요. 네. 이 화두 자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매우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그 느낌을 살펴보면 어머님의 죽음으로 이제 금강산에 입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고민에 대한 물음인 것은 네.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화두를 정한다는 거는 뭐 스승님께서 화두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화두를 붙잡기도 하는데 그 화두 자체가 좀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저희가 지금 화두를 정한다면 글쎄요, 이런 커다란 만상, 하나 돌아감 돌아감. 이런 거를 정하진 않았을 텐데 네. 이제 율곡에 이런 화두를 짚고 어떤 수행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가 입산을 해서 궁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굉장히 근원의 어떤 질문을 탐구하고자 했음을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율곡 연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일찍이 깊숙한 곳에 이르러 고요히 앉아 정신을 모으고 생각하면서 잠자고 밥 먹기까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루는 갑자기 생각하기를 불씨가 그 무리에게 생각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고 경계한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하고 그 경계한 뜻을 궁구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좀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율곡이 부처께서 생각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라고 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궁금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네, 이 장면도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궁구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율곡은 자오도 있었고 그리고 생불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진지하고 전폭적으로 불교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율곡이 자술했던 금강산에서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그가 궁구하고 참고했던 내용이 굉장히 근원적인 진리였다는 것, 그거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지하고 전폭적으로 불교를 배웠던 율곡인데요. 이 불교에 대한 궁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이듬해 율곡은 금강산에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네. 왜 또 하산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추측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율곡 영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개 그 학설은 별로 기묘한 것이 없고 다만 이 마음이 이리저리 달려가는 길을 단절시킨 다음 정신을 한데 모아 지극히 고요하고 허명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화두를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불도를 닦는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도록 하였고 또 남들이 먼저 이런 뜻을 알면 그만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끝내 얻는 바가 없을까 두렵게 여긴 까닭에 또 이런 금계를 만들어 속인 것이다
마침내 그 학설이 간사하다고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율곡이 불교의 수행 방식을 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행 방식은 이렇게 어지럽게 올라오는 마음을 끊고,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에 집중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어지럽게 계속 올라오는 마음을 없애가지고 좀 고요한 마음을 갖는 거, 이런 수행 방식을 율곡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걸 문제 삼았을까요? 제 삶에 그냥 한번 적용시켜 보면 네. 만약에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이제 동료하고 싸웠을 때 네. 뭔가 마음이 되게 어지러울 때 네. 잠깐 기다려봐봐 고요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지러운 마음을 어지러운 그 당사자와 어지러움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지금 이 방법은 단절시키고 고요하게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엔 또 그러면 또다시 어지러워지는 건지 그럴 때마다 또 고요하게 만드는 건지 네. 이런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그런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율곡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율곡이 진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진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를 고요하게 해서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것만 산속에서 내가 화살을 붙잡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부분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하산을 결정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을 하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곡이 하산 후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쓴 자경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먼저 그 뜻을 크게 가져 성인으로서 표준을 삼아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 동안에는 내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털끝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할 일이 남아있다. 네.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되게 비장한 느낌까지 주고 있는 글인데요. 입산과 하산을 감행한 율곡이 어떤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봤을 때 그가 마음먹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율곡은 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을 이 글에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앞에 불교의 수행법을 문제 삼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방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고요하게만은 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뭔가 첫 번째로 읽혀졌어요. 내가 고요하게만 살진 않고 네. 시끄러운 세상에 나가서 그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아 한번 크게 성인이 되어보겠다. 네. 어지러운 세상을 내가 한번 다스려보겠다. 이러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율곡은 사실 입산을 감행을 했을 때는 어떤 진리,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간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금강산이고, 또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저 불교라는 초월적인 것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서 고요함도 쓰고 시끄러움도 쓰고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진리구나라고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그 성격이 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완벽해야 되고 그렇지. 다짐하면은 이제 성인까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네. 다잡아야지 무언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소유자였던 것 같으면 같아요. 성인 정도는 한번 돼봐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율곡은 참 무섭습니다. 네. 털끝만큼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기는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과연 율곡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율곡은 자신의 불교에 대한 이런 궁구에 대해서 무소득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모던 율곡의 저자이신 김경호 교수님께서는
율곡의 무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 새로운 제3의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무소득입니다. 그렇기에 무소득은 얻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식적 자각을 통해 오히려 지평을 확장시켜줍니다. 얻는 것이 없다는 율곡의 선언은 그가 이후 온전히 참다운 진리를 탐구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율곡의 일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진리를 찾아 헤매던 금강산에서의 무소득이야말로 율곡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소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율곡의 입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불교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는 출가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금강산에 입산한 율곡은 온몸을 다해 전폭적으로 불교 수행을 이어나갔고요. 만상 일기, 일기하처 같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화두로 열심히 수행에 임했습니다. 네. 하지만 물러나서 고요한 마음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 방식의 문제를 느끼고 하산하여 성인이 되겠다는 입지를 굳건히 네.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털끝만큼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네. 율곡은 후에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게 되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율곡의 입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가 유학과 불교를 오가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율곡의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